안녕하세요. 김준영 회계법인의 AI 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브라이언 리얼터님과 함께 과거 캐나다로 이민 오셨던 한인분들이 주로 종사했던 비즈니스 업종들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독립이민 세대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직종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거에도 많은 분들이 종사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비즈니스 업종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요즘 굉장히 핫한 업종이 있죠. 뭐 이건 이제 비즈니스를 내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종사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데이케어 네, 맞습니다. 비즈니스. 아무래도 이제 요즘 이민을 쉽게 따는 루트 중에 하나가 이제 EC라고 네. Early Child Care Education. 그 네네네. 자격증 계신 분들이 좀 이민이 좀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과거 얘기죠. 요즘은 요즘은 좀 어렵다기도 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데이케어 맞아요.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굉장히 많으시고. 많고. 그 데이케어 비즈니스는 많이 경험해 보셨죠? 데이케어 비즈니스가 참 이 리얼터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비즈니스인데 그 이유가 일단은 적정한 그런 장소를 찾아들이기가 굉장히 좀 난이도가 좀 높긴 해요. 왜냐하면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코스탈 헬스죠. 거기서 굉장히 그 조건들이 까다롭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장 큰 요소가 이제 아웃도어 스페이스, 학생의 수에 따라서 일정 규모의 놀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케어 비즈니스가 이제 셋업 하시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적정한 그 스페이스를 찾기도 쉽지 않은. 그럼 그게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시청 가서 허가 문제 이런 걸 알아보기 전에 먼저 장소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리고- 장소를 구해서 이게 데이케어가 되는 비즈니스인지 조닝을 좀 확인을 하고 네. 공사를 하면 그 요구하는 아웃도어 스페이스나 인도어의 그 스페이스나 뭐 이런 게 요구 사항이 맞는지 코스탈 헬스에 문의를 해서 인스펙션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보통 공사가 들어. 그게 사실 그 시설하고 이런 거는 큰 돈이 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장소를 구하는 게 키겠는데요? 예, 적정 장소를 구해서 이제 코스탈 헬스 쪽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페이퍼워크를 하면서 라이센스 받기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또 걸릴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또 데이케어를 프리미엄을 주고 사시는 분들도 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프리미엄이 요즘 예, 많이 많이 비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에서라도 한 번이라도 라이센스를 받으시면 그게 이제 일종의 노하우가 돼서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주위에도 많아요.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네, 네. 프리미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바틀디포 느낌. 네, 맞습니다. 예. 바틀디포가 권리금이 많거든요. 네, 거래되는 금액에 네. 안정적이고 네. 운영하기 쉽고 뭐 이러면서 프리미엄이 막 붙어서 막 이렇게 된 건데 데이케어도 요즘 그런 분위기예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라이센스 따기가 어렵고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비즈니스, 뭐 말씀하신 데이케어나 바틀디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진입장벽이 되는 거죠. 그런 게. 그렇죠. 이게 새로 내가 셋업을 하고 싶어도 장소 구하는 게 거의 하늘의 별따기고. 그렇죠. 네. 데이케어 같은 경우는 그렇고 바를디포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를 엔콥이라는 정부 산하 non-profit 기관에서 라이센스를 부여를 하는데 기존에 이제 셋업을 해서는 라이센스를 받을 수는 없고요. 기존에 있는 바를디포를 인수를 해야만 라이센스 트랜스퍼가 가능합니다. 신규노는 쉽지 않고 예. 벌써 동네마다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바틀디포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바틀디포도 굉장히 곽강박는 업종입니다. 예, 일단 한국 분들이 선호하실 수 있는 업종인 것 같아요. 일은 힘들지만 안정적이고 안정적. 리스크가 있긴 한데 예를 들면 랜드로드가 리스 계약을 연장을 안 해준다든가 너무 장소가 비좁아서 밴쿠버에서 또 다른 데로 옮기라 뭐 그런 리스크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리스크가 없을 수가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비즈니스에 예, 다른 비즈니스에 비하면 또 이 매출이라는 게 굉장히 좀 예측이 가능하고 꾸준히 이렇게 증가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맞아요. 한국 분들이 좀 선호하는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수익성이 굉장히 좋고요. 바를디포 한 3-4개씩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바틀디포가 라이선스가 제가 알기로 그랜파더 라이선스
해서 네. BDL 라이선스가 있는 풀 네. 라이선스가 있는 게 있고 네. 어떤 거는 BDL 라이선스 없는 네, 네. 라이선스가 있고 그렇잖아요. 보통 엔컵이 여기서 취급하는 게 플라스틱 병, 음, 알루미늄 캔, 음, 유리병 뭐 이런 거는 엔컵이라는 데서 관할을 하는데 맥주 캔만 BDL이라는 곳에서 맞아요. 관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바렐리포가 BDL 라이센스는 없으시죠. 그 BDL 라이선스가 있는 건 좀 더 가격이 더 가격이 하고 세죠. 예. 지금 바틀디포 얘기까지 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다음 좀 나름 좋은 비즈니스다, 안정적인 비즈니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모바일 홈파, 네, 모바일 RV 파 예. 아니면 바닷가에 있는 마리나 이 같은 개념입니다. 네, 셋 다. 네, 네. 예, 마리나라고 부르죠. 네. 모바일 홈파크는 롱텀 어커머데이션, 롱텀 레지던시죠. 네. 큰 땅에 매니팩처어드 홈, 본인들이 가지고 온 조립주택을 놓고 먼슬리 렌트비를 받는 그런 비즈니스인데, 그건 이제 RV처럼 차 뒤에다가 이렇게 트레일러를 붙여갖고 와서 일주일 정도 지내고 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조립식 주택에서 좀 이렇게 사이즈가 적고 하지만 네. 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게 모바일 홈팍이고요. RV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RV 트럭이 있죠. 그걸 돌아다니면서 RV 팍을 찾아서 뭐 여기에 일주일 있다면 일주일 이제 렌트를 내고 거기 지내고 끝나면 나가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아예 그냥 땅을 빌려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마리나는 바닷가에 리조트 형태죠. 네. 그래서 거기 RV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다른 숙박시설, 어커머데이션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보트 같은 거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바닷가에 이렇게 선착장이 돼 있어서 이제 보트 스토리지, 보트를 이렇게 그 관리해주는 그 퍼실리티도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모바일 홈팍은 한번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예, 저희 회사에서 모바일 홈파크 많이 하시죠. 하고 있고요. 예, 맞아요. 모바일 홈파크는 이제 비즈니스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투자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바를디포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뭐 한 20%에서 25%뭐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이 모바일 홈파크는 그보다는 훨씬 더 낮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대도시 주변에 있는 모바일 홈파크 같은 경우는 뭐 수익률이 한 5%, 근데 뭐 저기 좀 외곽 지역에 있는 경우는 한 7에서 8%뭐 이 정도 수익률을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 로컬 분들이 은퇴를 해서 휴양지 같은 데다가 조립식 집을 사서 그 모바일 홈파크에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게 뭐 렌트비가 한 500불, 500 몇십 불 정도 되죠. 네, 현재 맞아요. 시세로는. 네. 땅을 그걸 패드라고 하는데 네, 그 패드를 빌려서 네, 그 조립식 집은 그 세입자 집이고 네, 땅은 이제 그 모바일 홈파크 소유주한테 땅에 대한 월세를 맞아요. 한 달에 한 500 몇십 불씩 내면서 그게 이제 수어 워터가 예, 다 연결돼 있고 그쵸. 언더그라운드 서비스를 받는 거죠. 네, 뭐 정화조도 있고 네, 화장실 물 쓸 수 있고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좀 선호하실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그 패드 숫자가 한 몇십 개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한 달에 그 하나에 500 몇십 불씩 이렇게 월세를 받다 보면 한 달에 한 몇만 불씩 렌트비가 들어오고 맞아요. 또 리스크 측면에서 이 땅을 소유를 하다 보니까 땅값은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네, 게 맞는 것 네. 같아요. 리스크는 없지만 안타깝게도 모바일 홈팍들이 네. 좀 외곽에 있다 보니 네네. 대도시의 어떤 그런 부동산 오름은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안정적이죠. 네네, 안정적이죠. 그래도 계속 오르고 네.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네. 예. 제가 알기로도 한국 분들이 모바일 홈파크 소유하시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고객들도 있는데 네. 굉장히 오랫동안 예, 오랫동안 하시죠. 안 팔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몰기지 다 갚고 네. 리턴이 네. 5% 이상 그리고 거의 리스크가 없다 보니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죠. 네. 또 이 모바일 홈파크, 외곽에 있는 모바일 홈파크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거기에 상주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전혀 없죠. 사이트 매니저를 고용을 해서 관리하고 그냥 패시브 인컴만 매달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어서. 그리고 모바일 홈팍의 장점은 저는 경쟁이라고 봐요. 경쟁이 낮다. 왜냐하면 신규로 누가 모바일 홈팍을 만들겠다 네. 해서 지금 바뀐 환경
법과 뭐 이런 걸 다 적용받아서 네네. 새로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들이 다 옛날 조금 이지할 때 다 만든 것들이고 지금 법을 적용하면 너무 따라야 될 게 많아서 네네. 돈도 많이 들고 네, 맞습니다. 예. 내가 모바일폰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뭐 몇 킬로 안에 또 모바일폰이 생기고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RB는 장점이 저는 세율. 네네. 이제 RB는 모텔하고 비슷한 쇼텀 어커머데이션으로 본다면 세율이 11%밖에 안 되니까 네. 세율이 낮은 편이고 또 어떤 RB는 시즈널이 많아요. 네네. 외곽으로 가면 네, 잠시 춥고 놀러 눈 오면은 안 닫아버리고 네. 여름에만 가서 운영을 하고 네. 네. 그래서 RB도 굉장히 괜찮은 오래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같습니다. 네. 다음 얘기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좀 선호하잖아요. 집착하고. 네. 그래서 네. 본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부동산을 찾는 거고. 맞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아예 커머셜 프로퍼티 유닛 20개, 30개 아니면 10몇 개 들어가 있는 상가를 사기를 또 네. 원하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네. 어떤 분들은 그냥 스트라타 유닛을 몇 개 사서 네, 네. 렌트 받는 경우도 많고 네, 네, 근데 네. 경험 많으시죠? 그죠? 네네. 커머셜 유닛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용으로 레지덴셜을 하시다 보면 예를 들면 콘도 같은 경우를 사서 렌트를 주시는 경우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예를 들면 테넌트가 전화를 해서 이거 고쳐달라 그러면 가서 고쳐주셔야 되고 뭐 이런데 커머셜은 대부분의 이런 수리나 이런 걸 테넌트들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또 아무래도 이 그 규정 면에서 레지덴셜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그게 한국과 큰 차이죠. 네, 맞습니다. 가서 해줘야 되고 돈 내줘야 되고 뭐. 예. 근데 여기가 관리회사가 있죠. 규모가 되면 관리회사를 관리회사가 쓰죠. 있죠. 관리회사가 매달 렌트를 테넌트한테 받는데 네. 순수 예. 렌트비가 있고 에디셔널 렌트가 수리비, 재산세, 보험금 이렇게 다 커버되는 그렇죠. 관리비, 예, 재산세, 관리비까지 다 예, 어, 보험료. 보험료까지 네. 건물 주인이 내는 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다 렌트비에 조정이 돼서 예. 녹아 들어가서 세입자들이 내는 네, 맞습니다. 거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누가 전문적으로 해준다. 예. 이분들은 커머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컴퍼니는 라이선스가 있잖아요. 네, 네. 리얼터 라이센스랑 똑같은. 맞아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 이제 BC주가 테넌시 어그리먼트 액트가 있잖아요. 그랬다 보니까 이 레지덴셜 할 경우는 세입자 위주의 법률 조항이 굉장히 좀 많죠. 세입자가 1년에 일년에 렌트비도 일정 이상 올릴 수가 없고 내보낼 때 내보낼 때도 절차도 있고 집주인이 살지 않는 이상은 내보내기가 맞아요. 거의 불가능하고 그런데 그 커머셜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랜드로드가 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서 쓴 대로죠. 뭐. 예, 그렇죠. 그게 값같이 쓰죠. 예, 맞습니다. 네. 보통 렌트비도 네. 자기 마음대로 막 올리고 맞아요. 절차에 따라서 또 렌트비 안 내고 하면은 네. 잠궈버릴 수도 네, 있죠. 못 맞습니다. 들어가게. 네. 잠궈버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리한 부분들이 있죠. 단점이라고 하면 이 비즈니스를 처분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네, 네. 커머셜 프로퍼티는 좀 더 이제 복잡하죠. 예, 그렇죠. 그걸 덩치가 크다 보니 네, 네, 네. 내가 적당한 시기에 원하는 가격에 맞게 좋을 때 딱 팔 수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예. 특히 요즘 같은 그렇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때 같은 경우는 사는 사람이 조건이 굉장히 안 좋아요. 맞습니다.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융자를 많이 못 받고. 네, 네. 그게 이제 이 밴쿠버 이 주변에 이제 커머셜 프로퍼티 가격이 너무 올라 버려서 그렇죠. 프리미엄이 붙어갖고 올라서. 그래서 밴쿠버 주변의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3% 나오기가 좀 쉽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기지 레이트는 지금 현재 커머셜 같은 경우는 6%, 7% 정도 하는데 모기지를 받으실 때 아무래도 렌트 수익 보죠. 대비 비용을 봤을 때 쉽지 않을 수가 있죠. 은행은 절대 손해나는 장사 안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현금이 많지 않고서는 요즘 커머셜 사고 싶어도 네. 어려운 환경이기는 합니다. 네. 네. 하나 더 단점은 테넌트를 구할 때 네. 레지덴셜 테넌트는 의외로 좀 쉬워요. 맞습니다. 네. 요즘 잘 안 나가네 그러면 1-200불 싸게 예, 하면 싸게 하면 금방 나가죠. 나가죠. 예. 커머셜 리스는 그게 롱텀 계약이고 5+5, 또 5년, 10 years 막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을 구해야 되고 한번 비면 6개월, 맞습니다. 1년이 빌 수도 있는 네. 네.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대도시에 위치하면 네. 가격은 비싸지만 밸류 인크리스에 대한 메리트는 상당한 맞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또 요즘 많이 보이는 게 오래된
집이 있는 대지가 있는 걸 사서 내 집을 짓겠다. 네, 네, 아니면 뭐 여기다가 타운하우스를 짓겠다. 네, 아니면 단독주택 몇 개를 짓겠다. 뭐 이런 레지덴셜 프로퍼티 디벨롭먼트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하고 계시고 네.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주택 공급량을 늘리려는 의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맞아요. 특히 이 조닝 같은 경우도 음, 밴쿠버시 같은 경우는 레지덴셜 조닝도 일부 뭐 듀플렉스나 트리플렉스 이렇게 지을 수 있는 허가가 또 나오고 또 최근에 이제 TOD라고 트랜짓 오리엔티드 디벨롭먼트라고 스카이트레인 그 금방 800m까지는 용적률이라고 그러죠. 예. 그 용적률도 확 바뀌어서 웬만하면 한 6층까지 건물을 아, 질 수 네. 있는 규정들이 굉장히 완화가 되면서 건축에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빌더 같으신 분들은 오래된 집을 사서 그 조닝이 맞는다고 하면 집을 허물고 뭐 듀플렉스나 트리플렉스나 예, 그렇게 짓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특히 이제 내 집을 짓는다. 네. 커스텀 빌드죠. 내 집을 커스텀 네, 빌드 네, 하잖아요. 네. 공사를 해서 새 집을 이렇게 져요. 네. 내가 들어가서 살아요. 네. 나중에 팔면 이게 이게 면세죠. 면세죠. 프린시플 레지던스 예, 그렇죠. 리뎀션. 예, 예. 예. 한 번 하고 또 몇 년 있다 한 번 하고까지는 괜찮지만 이걸 너무 자주 하면 또 세무서 입장에서는 아, 또 그럼. 개발업자로 볼 수 있지. 아, 네네. 너무 너무 횟수가 많으면. 자주 예, 팔고 예, 그러면. 예. 네. 하지만 뭐 한두 번은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좋은 비즈니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예, 오늘 너무 좋은 네. 말씀 들었고요. 예, 오늘 또 제가 또 많이 배운 것도 있었고. 아이,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원래 모바일 홈팍, 바틀디포, 뭐 지금 선호했던 업종들 전문가세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 주셔서 문의하시고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